여러분, 광고 아닙니다. 꺼리튜브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꺼리튜브의 구독자이면서 저의 영상 댓글창에 좋아요와 아무 댓글만 달아주시면 7월 한 달간 총 150분을 추첨해 인터넷 최저가 기준 약 7만원 상당의 홍삼정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 결과는 8월 5일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북중러의 눈에는 국제사회의 평화가 전혀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만으로도 전 세계의 공분을 자아낸 만행이었는데 이제는 북한과 중국이 한술 더 떠 추가적인 도발을 준비 중인 상황인데요. 대한민국과 미국이 우려했던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점차 구체화되는 정황이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9일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로 정예 군사교육 대표단을 파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에 방문한 북한군 대표단의 목적이나 기간, 규모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밀약 이후 처음으로 북한군 관계자들이 러시아를 방문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여기에 중국도 다시 러시아와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중러의 움직임이 매우 위협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선을 넘어 대한민국과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중국과 북한의 군사 움직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회담 이후 가장 우려했던 사건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 등에서는 북러 회담이 종료된 이후 북한이 포탄과 미사일 같은 군수물자뿐만 아니라 병력을 파병하여 러시아를 지원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얻어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이미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해 9월부터 포탄과 미사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부터 병력의 파병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마저 나왔는데요. 2024년 7월 6일에 보도된 요미우리 신문의 내용에 따르면 푸틴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기와 병력의 지원을 요구했지만 김정은이 무기 공급은 승낙한 반면 파병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확답을 미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수개월에 걸쳐 러시아의 파병 요청이 지속되었었다면 이는 지금까지 공개된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북한의 군사교육 대표단이 러시아를 직접 방문하게 되면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와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이후 처음으로 군사학교 수장과 간부들을 러시아에 파견하였습니다. 이번에 러시아로 파견된 북한군은 김정은이 직접 포병학 등의 군사 지식을 배웠던 교육기관으로 알려진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기관의 김금철 총장을 필두로 주요 간부진이 파견되었습니다. 북한군의 장교를 재교육하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의 주요 간부진이 러시아로 넘어갔다는 것은 두 국가의 군사협력이 강화될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해 이번 방러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만약 두 국가가 단순한 군사협력 차원을 넘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파병 논의까지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안보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밀착 관계를 맺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인데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시하고 더욱 군사 밀착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우려스러운 사안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4년 7월 9일에 보도된 디펜스 루마니아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벨라루스가 폴란드 국경 근처에서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벨라루스는 전형적인 친러시아 국가로 유명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러시아군이 이동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협조했던 것이 벨라루스이며 러시아는 벨라루스 덕분에 키이우 일대의 북부 지역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군사 조직인 바그너 그룹의 훈련지를 제공하는 지원까지 아끼지 않았는데요. 벨라루스가 러시아보다 군사력이 한참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여지는 행보만 놓고 보면 러시아 못지않게 주변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벨라루스와 중국이 손을 잡고 폴란드 국경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한다는 것은 단순한 군사훈련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가 다음 침공 대상 1순위로 선정할 확률이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나토의 입장에서 러시아가 유럽으로 세력을 확장한다면 그 방어선 역할을 해야 할 국가가 바로 폴란드인데요. 그러한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몇 킬로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한다는 것은 명백한 도발에 가깝습니다. 더군다나 유럽과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은 중국이 구태여 유럽 지형과 환경에서 훈련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벨라루스까지 군을 파견했다는 건 당연히 러시아와 중국의 밀착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역으로 나토가 국경 지역에 군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는 책임 전가까지 보여주었는데요. 중국이 해외에서 군사훈련을 감행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먼저 유럽 지역에 대한 군사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을 상대로 자신들의 군사력을 팽창하며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지만 아직 미국에 비해 국제사회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은 존재감이 미미합니다. 하지만 벨라루스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유럽 일대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이를 통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나토를 상대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러한 영향력 확대를 기반으로 대만과 한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에 대한 군사행동을 감행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가 불법적인 침략을 통해 여러 이익을 추구할수록 중국도 군사행동을 실행에 옮겨야겠다는 결심을 내릴 여지가 점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 벨라루스와 함께 나토 국가를 위협하는 군사훈련을 진행한다는 것은 작게는 중공군의 영향력 확대에서 크게는 한국과 동북아시아에 대한 군사분쟁 조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은 한국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한국을 위협하는 1순위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국가가 유럽 일대로 군병력과 군수물자를 보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절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현재 나토에서도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데요. 나토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두고 우크라이나의 자기 방어에 도움이 되는 지원이라면 어떤 것이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는 곧 한국의 무기와 방위 산업 역량이 유럽의 입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을 구축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동안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두고 일각에선 다른 나라의 전쟁에 우리가 무기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갈렸던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러시아 혼자서 전쟁을 벌이는 상황과 북한이 연관된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한 이상 더 이상 러시아의 전쟁은 다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견제 방법, 북한에 대한 군사 대비가 철저하게 필요한 상황임을 직시해야 하는데요. 다행인 것은 북한의 군사 도발을 막기 위해 전방 지역에서는 다수의 포탄 실사격 훈련이 재개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병대 유교단과 연평부대 등 서북도서에 위치한 부대에서 K9 사격을 다시 실시했다는 점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서북도서에서의 포탄 사격을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서북도서에 있던 해병대 병력은 해병 2사단에 협조하에 내륙에서 포탄 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다시 섬으로 돌아가는 방식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에는 해병 2사단 병력이 서북도서를 대신 방어해주는 이른바 서북도서 순환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양측의 병력이 교대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이 비효율적이었고 이에 따라 훈련의 효율도 같이 저하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북도서에서 포탄 사격 훈련이 재개되면서 이제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방부대의 전투력도 함께 증대될 전망인데요. 그러자 북한에서는 하루가 멀다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각종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여정은 한국의 각종 포탄 사격 훈련을 두고 정세격화의 도발적 행동이자 자살적인 객기라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발언까지 내뱉은 것입니다. 한국보다 명백히 전력이 떨어지는 북한이 전방 지역에서 재개되는 한국의 자주포 사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인데요. 정작 국제사회의 정세와 외교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은 북한과 러시아 간에 있었던 살상무기 지원이 시초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한국의 군사훈련을 두고 정세를 격화시킨다는 북한의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 국군은 철저한 대비 태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은 아직 부족한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위해
패트리엇 미사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이 도입하려는 물량까지 우크라이나에 우선 지원될 수 있다는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진다는 것은 북한과 중국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적극적인 세력 확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우려와 동시에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더 적극적으로 러시아를 견제하고 북중러의 군사협력과 확장을 한국의 문제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를 지원했던 벨라루스와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고 싶은 중국이 연합훈련을 개최하고 북한의 군 관계자들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일련의 행위는 명백히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는 만큼 대한민국도 철저한 대비를 통해 적성국의 군사도발을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6월 16일 에이테킴스 지원 영상입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본토를 타격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미국제 하이마스로 러시아 영토를 처음으로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줄곧 러시아의 대공세를 막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본토에 위치한 군수시설, 병력 집결지 등을 타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격을 위해 간절히 요청했던 무기가 바로 신형 에이테크스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된 직후부터 지속해서 미국의 신형 에이테크스 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신형 에이테크스는 기존의 사거리 160km보다 약 2배에 가까운 300km의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단순한 방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주요 시설을 타격하려는 우크라이나에게 장거리 미사일과 화력수단은 간절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에이테크스뿐만 아니라 독일에도 타우러스 미사일의 지원을 계속 요구해 오고 있지만 미국과 독일 모두 러시아와의 확전 우려로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터지면서 세계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세를 지켜볼 수만은 없었는데요. 전쟁이 2년 넘게 장기화하면서 이제는 미국도 칼을 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약 80조 원의 추가 지원에 나서며 우크라이나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미국의 신형 에이테크스는 발사되면 마 3의 속도로 비행하는 길이 4m, 직경 600mm인 미사일이 목표 지역을 공격하면 내부에 들어있는 950여 개의 자탄이 사방으로 퍼지며 축구장 3-4개 크기를 일순간에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신형 에이테크스를 지원받은 이후 빼앗긴 크림반도의 미사일 4발을 발사하는 등 공세를 거세게 퍼붓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현재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의 루안스크 원유 저장 시설을 공격하고 루안스크 전선에서 80km 떨어진 러시아 군사훈련장에 4발 중 3발을 명중시키며 116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그토록 신형 에이테크스 지원을 요청했던 이유가 입증된 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도권은 러시아가 쥐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에이테크스의 요격이 어렵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의 발표 내용을 모두 믿을 수는 없겠지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아조우에서 우크라이나가 발사한 에이테크스 미사일 8발을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5월 초에는 대공방어 시스템을 통해 에이테크스 미사일 4발을 격추했다고도 전하면서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이 건재함을 자랑했습니다. 이를 보면 에이테크스를 이용해 장거리 타격을 시도하는 우크라이나와 이를 방어하려는 러시아의 대립이 상당히 첨예한 상황인데요. 결국 에이테크스 하나만으로는 완전한 게임 체인저는 되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에이테크스가 우월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전세를 뒤집지 못한 데는 2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에이테크스의 공격 범위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공세가 강해지자 미국과 나토에서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공격이 가능한 지역은 우크라이나의 동부 라르키우와 수미주 인근의 러시아 영토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공격 가능 무기도 고기동 포병 로켓 하이마스와 유도 다연장 로켓 GMLRS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했을 뿐 에이테크스는 여전히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이
제한된 상태인데요. 이는 에이테컴스가 쉽게 러시아 방공 시스템 S-400에게 격추당하기 쉬운 원인이 되었습니다. 300km에 달하는 사거리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목표와 발사 위치의 거리가 멀어야 합니다. 특히 장거리에서 발사하는 에이테컴스의 장점은 발사 위치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발사 위치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미사일의 경로를 유추하기가 쉽지 않아 적 방공 시스템이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준비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인데요. 하지만 목표와 발사 위치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면 발사할 수 있는 각도가 제한적으로 됩니다. 이는 발사 위치를 쉽게 특정할 수 있고 미사일의 재원을 바탕으로 경로를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에이테컴스에게 있어 러시아 본토 타격 금지는 본 성능을 마음껏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물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에이테컴스가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해 줄지는 불투명합니다. 그 이유는 당장 에이테컴스의 재고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에이테컴스는 1991년 1월에 실전 배치된 이후로 몇 번의 개량을 거쳐 현재까지 운용하는 노후화된 미사일입니다. 특히 미국은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는 차세대 지대지 미사일 프리즘을 실전 배치하기 위해 더 이상 에이테컴스에 대한 개량은 물론 양산에도 크게 신경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에이테컴스를 프리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일시적으로 미사일의 재고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만드는 족족 지원을 보내고 있다 보니 미국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 자체도 적어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물량 부족 사태 때문에 초창기 우크라이나에 대한 에이테컴스의 지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미국 의회 내에서도 높았습니다. 혹시 우크라이나가 에이테컴스를 활용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고 이에 따라 러시아와 미국의 확전이 발생한다면 지금 보유 중인 에이테컴스는 자국 방어에 사용하기도 벅찰 지경인 내부적 상황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에이테컴스의 대체제로 대한민국의 CTM-290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 등 동유럽에서 대한민국의 CTM-290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러시아의 동맹국인 벨라루스가 공격할 것으로 예측되는 국가 중 첫 번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지정학적으로 발트 3국과 나토 동맹국을 잇는 유일한 상륙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는 65km의 육상 통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 육상로가 차단된다면 발트 3국은 나토국과 완전히 고립된 상태가 되어버리는데요. 나토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되면 러시아는 발트 3국에 대한 공격이 훨씬 수월하게 됩니다. 그만큼 폴란드의 육상 통로는 유럽의 전원을 뒤바꿀 수 있는 전략적 가치를 지닌 지형입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100km 이상 떨어진 지상 표적을 타격할 육군 무기 체계가 전무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무기 수입에 계속열을 올리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폴란드가 에이테컴스를 도입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미사일인 에이테컴스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협정으로 인해 수출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MTCR 협정은 미사일 및 무기 기술의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특정 범위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하여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국제 규정인데요. 사거리 300km 이상, 탄두 중량 500kg 이상의 미사일에 대해 수출은 물론 기술 이전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에이테컴스도 MTCR 협정에서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이로 인해 미국도 우크라이나를 지원 형태로 건네고 있지 무기를 팔거나 수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술 이전 자체를 꺼리는 미국의 특성상 에이테컴스에 대한 수출 및 기술 이전을 우크라이나를 포함 다른 국가에도 제공하지 않음은 분명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경우 MTCR 국가 중에선 예외적으로 에이테컴스를 도입했긴 하지만 이는 한미동맹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제한된 수출이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CTM-290은 한국형 KT즘을 개량한 미사일이지만 수출 과정에서 MTCR 협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부 개량했습니다. 기존 KT즘의 탄두 중량이 600kg인데 이를 500kg 이하로 축소했고 180km였던 사거리도 290km까지로만 증가시켜 MTCR 협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CTM-290은 에이테컴스와 비교해 사거리는 딱 10km만 차이 나는데 반해 탄두 중량은 2배 가까이 높아 에이테컴스보다 파괴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파괴력 자체는 에이테컴스에 비해 높은데 MTCR 협정에도 위배되지 않는 조건을 충족시킨 무기체계이다 보니 미사일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더군다나 CTM-290은 한 발당 8에서 10억 원 정도 예상되는데 미국의 에이테컴스는
약 11억 원 정도로 비쌉니다. 한국산 미사일의 성능이 우수한 데다 사거리 차이도 크지 않다 보니 굳이 값비싸고 수출 조건이 까다로운 노후화된 에이테크음스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 나토군 특성상 미국제 무기들과의 상호 호환이 매우 중요한데 대한민국의 CTM-290은 미군이 사용하는 GPS를 사용하다 보니 미국제 무기들과의 연동이 쉽고 최근 현대전에 대두되는 전자전 공격에 대비하는 능력도 강화되어 최근 전쟁 추세와도 일치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심지어 프리즘의 개발로 더 이상 성능 개량이 중단된 에이테크음스와는 다르게 대한민국은 약 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4년부터 2028년 국방중기 계획에 따라 KT즘-2형을 넘어 KT즘-3형의 개발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이는 현재의 CTM-290 미사일보다 더 성능이 개량된 버전의 개발도 가능하다는 뜻이며 성능 개량 버전이 탄생할 경우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에이테크음스가 아니라 한국의 KT즘-3가 될 것입니다. 완벽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 기대를 모았던 에이테크음스가 제대로 힘을 쓰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무기체계라도 개발한 목적에 따라 운용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한민국도 단순히 무기체계와 수출에만 힘쓸 게 아니라 해당 무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